지금 국제항공계의 48시간이라는 절박한 시한과 함께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일본이 한국공군 블랙 이글스의 급유 요청을 전면 거부하면서 9,000km 우회 경로라는 불가능한 선택지만 남겨둔 것인데요. 8대 편대로 두바이 국제항공쇼에 참가해야 하는 한국팀에게는 절체절명의 위기였습니다. 하지만 충격적인 사실은 이 거부가 오히려 NATO에서 중동까지 이어지는 전례 없는 국제연대를 촉발시켰다는 점인데요. 브뤼셀의 한 엔지니어가 건넨 작은 손길이 18조 원 규모의 협력과 NATO 역사상 최초 신뢰 지수 0.91을 기록하는 기적을 만들어냈습니다. 과연 신뢰를 먼저 건 쪽이 세상을 움직인다는 것이 사실일까요? 이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버튼 가볍게 한번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리암 호프먼입니다. 오늘 오후 2시 48분 브뤼셀 NATO 본부 3층 작전실에서 붉은 경고등이 깜빡이기 시작했습니다. 모니터 12개가 일제히 똑같은 메시지를 띄웠어요. 일본 외무성의 공식 거부 통지였죠. 커피 한 모금을 넘기려던 제 목구멍이 순간 메말라 버렸습니다. 48시간이라는 시한이 저를 향해 달려오고 있었거든요. 한국 공군 특수비행단 블랙 이글스의 급유 요청이 전면 거부되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유는 단순했어요. 영공 통과 절차상 문제라는 것이었죠. 하지만 저는 그 순간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습니다. 제 책상 위 연두색 파일함에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 항공 협력 조약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어요. 금유 지원은 평시 상호 협력 의무사항 중 하나였습니다. 더구나 한국팀이 참가하려는 곳은 두바이 국제항공쇼였죠. 민간 행사였습니다. 저는 천천히 계산기를 꺼냈어요. 한국에서 두바이까지 직선거리는 대략 6,800km입니다. 하지만 일본을 우회하면 9,000km를 넘어서죠. F-16의 항속거리를 고려하면 중간 금유 없이는 불가능한 거리였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회색빛 하늘이 갑자기 무겁게 느껴졌어요. 이것은 단순한 연료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소냐 발레즈가 제 옆자리로 다가왔어요. 스페인 공군 출신인 그녀의 표정이 평소보다 심각했습니다. 리암, 이거 봤어요? 그녀가 손에 든 태블릿 화면에는 한국 언론 보도가 떠 있었어요. 블랙 이글스 팀이 48시간 내에 두바이에 도착하지 못하면 자동으로 실격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국제항공쇼 규정상 참가팀 등록 마감이 내일 모레 자정이었거든요. 저는 머리를 천천히 흔들었습니다. 정치적인 문제지 기술적인 문제는 아니잖아요. 하지만 말을 하면서도 마음 한편이 불편했어요. 왜 일본이 이런 결정을 내렸을까요? 한국팀의 비행 실력은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수준이었습니다. 작년 싱가포르 에어쇼에서도 완벽한 편대 비행을 보여줬었죠. 제 컴퓨터 화면에 새로운 메일이 떴습니다. 발신자는 윤하림 중령이었어요. 한국 공군 해외기동 담당관이었습니다. 메일 제목은 간단했습니다. 긴급 협조 요청. 내용을 읽으면서 저는 점점 몸이 굳어가는 것을 느꼈어요. 한국팀은 이미 모든 준비를 마쳤습니다. 팀원 12명, 항공기 8대, 지원 장비까지 완벽했어요. 하지만 일본의 거부로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될 위기였습니다. 48시간. 이 숫자가 계속 제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단순한 연료 문제가 아니라 체면과 신뢰의 시험이었습니다. 저는 의자에 깊숙이 몸을 맡겼어요. 사실 이런 일에 제가 끼어들 이유는 없었습니다. NATO 소속이긴 하지만 저는 독일 출신이었거든요. 한국과 일본의 문제는 아시아의 일이었죠. 하지만 뭔가 석연치 않았습니다. 항공작전 엔지니어로서 15년을 일해오면서 이런 식의 거부는 처음 봤어요. 더구나 시간이 이렇게 촉박한 상황에서 말입니다. 제 손끝이 키보드 위에서 멈춰 있었어요. 그냥 모른 척하고 넘어갈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소냐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누군가는 도와줘야 하는 거 아닌가요? 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진지했어요. 48시간이라는 시계가 똑딱똑딱 소리를 내며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11시, 저는 여전히 사무실에 남아 있었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 펼쳐진 아시아 지도 위로 빨간 펜이 그어진 선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어요. 한국에서 두바이까지 가능한 모든 경로를 그려본 것이었습니다. 제 머릿속에서는 연료 계산식이 끊임없이 돌아가고 있었죠.
F-16C의 내부 연료 탱크 용량은 3,180리터입니다. 최대 항속거리는 대략 3,700km였어요. 하지만 이것은 완전히 이상적인 조건에서의 수치였습니다. 실제 비행에서는 기상 조건, 고도, 속도 변화 등을 모두 고려해야 했죠. 저는 계산기를 두드리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일본을 경유하지 않고 두바이까지 가는 경로는 크게 세 가지였어요. 북쪽으로 러시아를 경유하거나, 남쪽으로 동남아시아를 우회하거나, 서쪽으로 중국 내륙을 거쳐가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각각 문제가 있었어요. 러시아 경유는 현재 국제 정세상 불가능했습니다. 동남아 우회 경로는 총 거리가 9,800km에 달했어요. 중국 내륙 경유도 9,200km였습니다. 두 경우 모두 중간 금유 없이는 절대 불가능한 거리였죠. 제 손끝이 지도 위에서 멈췄습니다. 이상하다. 혼잣말이 저도 모르게 나왔어요. 한국 공군이 이런 기본적인 계산을 못했을 리가 없었습니다. 그들도 분명히 일본 경유가 유일한 현실적 선택지라는 것을 알고 있었을 거예요. 저는 컴퓨터를 켜고 기상 정보를 확인했습니다. 내일부터 사흘간 동중국해 상공에는 강풍 경보가 내려져 있었어요. 풍속이 시속 60km에 달할 예정이었습니다. 이런 조건에서는 연료 소모량이 평소보다 20% 이상 증가하죠. 제 등골에 차가운 기운이 스며들었습니다. 계산을 다시 해봤어요. 강풍을 고려하면 동남아 우회 경로의 필요 연료량은 4,500리터를 넘었습니다. F-16의 연료 탱크 용량을 1,000리터 이상 초과하는 양이었어요. 저는 의자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브뤼셀의 밤하늘이 어둡게 내려앉아 있었어요. 멀리 공항 방향에서 깜빡이는 항공기 등이 보였습니다. 숫자는 냉정하지. 제 목소리가 조용한 사무실에 울렸어요. 이 경로는 물리적으로도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에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한국팀이 이 모든 것을 알면서도 왜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걸까요? 분명히 다른 계획이 있을 거였어요. 저는 다시 자리로 돌아가 한국공군의 해외작전 이력을 찾아봤습니다. 지난 5년간 그들이 수행한 장거리 비행 기록들이 화면에 나타났어요. 놀랍게도 모든 미션이 성공적으로 완료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작년 호주 에어쇼 참가 때의 기록이 인상적이었어요. 악천후 속에서도 완벽한 편대 유지로 현지 언론의 찬사를 받았었죠. 비행거리는 8,700km였습니다. 저는 펜을 들고 종이에 숫자들을 적어내렸어요. 한국팀의 평균 연료 효율성, 편대 비행 시 공기 저항 감소율, 기상, 조건별 대응 능력까지 모든 변수를 고려했습니다. 결론은 명확했습니다. 일본의 협력 없이는 정말로 불가능했어요. 제 가슴속에 뭔가 답답한 감정이 올라왔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정치적 마찰 정도로 생각했었어요. 하지만 이것은 그보다 훨씬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한국팀의 48시간은 이미 16시간이 지나가고 있었어요. 시간이 흐를수록 선택지는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꺼내 소냐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내일 아침 일찍 만날 수 있어요? 중요한 발견이 있습니다. 답장은 몇 분 뒤 도착했어요. 물론이죠. 8시에 회의실에서 봐요. 저는 책상 위의 계산서들을 다시 한번 점검했습니다. 숫자들은 거짓말을 하지 않았어요. 한국팀에게는 기적이 필요했습니다. 아니면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했죠. 창밖에서 새벽바람이 유리창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제 마음도 그 바람처럼 흔들리고 있었어요. 이제는 더 이상 남의 일처럼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8시 회의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소냐가 이미 와 있었습니다. 그녀 앞에는 에스프레소 2잔이 놓여 있었어요.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녀의 배려에 고마움을 느끼며 자리에 앉았어요. 밤새 계산하느라 고생했죠? 소냐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제 눈 아래 다크서클이 짙어져 있었거든요. 저는 가방에서 계산서 뭉치를 꺼내 테이블 위에 펼쳤습니다. 빨간 펜으로 그어진 선들과 숫자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어요. 보세요. 일본 우회 경로는 모두 9,000km를 넘습니다. 제 손가락이 지도 위를 따라 움직였어요. 소냐의 표정이 점점 심각해졌습니다. 더 큰 문제는 기상 조건이에요. 동중국해 강풍으로 연료 소모량이 20% 증가할 예정입니다. 소냐가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정말 불가능한 거군요. 물리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였어요. 제가 하려는 말이 얼마나 무모한지 알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소냐의 눈빛이 반짝였어요. NATO 임시 협력망 말이에요. 제 목소리가 조금 떨렸습니다. 이것은 정말 위험한 제안이었어요. NATO 규정상 비회원국 지원은 매우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 했거든요. 리암, 그거 승인받으려면 최소 일주일은 걸려요. 예외 조항이 있습니다. 저는 태블릿을 켜서 NATO 협력 지침을 보여줬어요. 제73조 긴급 인도적 지원 항목이었습니다. 국제행사 참여 지원도 인도적 목적에 포함됩니다. 특히 평화 증진 효과가 인정될 경우에는 말이에요. 소냐가 화면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그녀의 미간에 주름이 잡혔어요. 승인까지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되죠? 36시간입니다. 짧은 침묵이 흘렀어요. 회의실 밖에서 들리는 발걸음 소리만 또각또각 울렸습니다. 저는 갑자기 불안해졌어요. 괜히 엮이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만약 이 일이 실패한다면 제 경력에도 타격이 될 수 있었습니다. 소냐, 사실 저도 확신이 서지 않아요. 제 솔직한 마음이 터져나왔습니다. 이런 일에 우리가 나설 이유가 있을까요? 한국과 일본의 문제잖아요. 소냐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그녀의 눈빛이 평소보다 진지했습니다. 리암, 어젯밤에 두바이 항공쇼 주최 측에서 연락이 왔어요. 무슨 연락이요? 한국팀 참가 취소 가능성 때문에 문의가 들어왔다고 하더군요. 관중들이 벌써부터 실망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벌써 국제적으로 알려진 거였어요. 그리고 이건 단순한 항공쇼가 아닙니다. 소냐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어요. 두바이는 중동 평화 협력의 상징이에요. 한국팀의 참가는 동아시아와 중동 간 문화 교류의 의미가 큽니다. 제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처음에는 단순한 기술적 문제로 생각했었는데 점점 더 큰 그림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움직이지 않으면 아무도 안 움직여요. 소냐가 제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누군가는 첫 돌을 던져야 해요. 저는 계산서들을 다시 한번 훑어봤습니다. 숫자들은 여전히 냉정했지만 제 마음은 달라지고 있었어요. 승인 절차를 시작하려면 지금 당장 움직여야 합니다. 제 목소리가 조금 더 확신에 차 있었어요. 스페인 공군 연락체계를 통해서 가능할까요? 해볼 수 있어요. 제가 마드리드 본부와 연결해 보겠습니다. 소냐가 휴대폰을 꺼냈어요. 그녀의 손가락이 빠르게 번호를 눌렀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브뤼셀의 하늘이 맑게 갠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시아 상공에는 먹구름이 몰려들고 있었겠죠. 36시간. 이 시간 안에 기적을 만들어내야 했습니다. 아니면 적어도 그 기적의 첫 번째 발걸음을 떼어야 했어요. 오후 3시 20분, 저와 소냐는 보안 통신실로 향했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제 심장 박동이 빨라지는 것을 느꼈어요. 한국 공군과의 첫 직접 연락이었거든요. 통신실 문 앞에서 소냐가 잠시 멈춰 섰습니다. 준비됐어요? 그녀의 목소리에도 긴장이 묻어 있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문을 열었습니다. 통신실 안은 온갖 장비들로 가득했어요. 모니터 6개가 일렬로 늘어서 있었고 암호화 통신 시스템이 윙윙 소리를 내고 있었습니다. 저는 한국공군작전본부 번호를 천천히 입력했어요. 신호음이 3번 울린 후 연결되었습니다. 한국공군작전본부입니다. NATO 브뤼셀 본부 리암 호프먼 엔지니어입니다. 윤하림 중령님과 통화 부탁드립니다. 잠시 정적이 흘렀어요. 제 손바닥에 땀이 났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몇 분 후 낮고 차분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윤하림입니다. 중령님, 저는 NATO 항공작전 엔지니어 리암 호프먼입니다. 블랙 이글스 팀의 상황을 알고 연락드렸습니다. 통화기 너머로 긴 한숨이 들렸어요. 윤하림 중령의 피로감이 그대로 전해졌습니다. NATO에서 관심을 가져주시니 감사합니다만. 그의 목소리에는 체념이 섞여 있었어요. 이미 모든 가능성을 검토해봤습니다.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저는 소냐와 눈을 마주쳤어요. 그녀가 고개를 끄덕이며 힘을 주었습니다. 중령님, 카타르 기착지 활용은 검토해보셨나요? 카타르요? 윤하림 중령의 목소리가 조금 높아졌어요. 예, 도하 공군기지를 경유지로 사용하는 방안입니다. 저는 미리 준비한 자료를 펼쳐놓고 설명을 시작했어요.
한국에서 도하까지는 6,200km입니다. F-16 항속거리 내에서 충분히 가능하죠. 도하에서 두바이까지는 400km에 불과해요. 통화기 너머에서 종이 넘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윤하림 중령이 뭔가를 확인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연료는 어떻게 해결하시겠습니까? 한국팀에 필요한 연료는 총 28,000리터입니다. 제가 미리 계산해둔 숫자였어요. 카타르 공군과 협조가 가능하다면 충분히 공급할 수 있습니다. 침묵이 이어졌어요. 하지만 이전과는 다른 종류의 침묵이었습니다. 체념이 아니라 고민하는 침묵이었죠. NATO에서 왜 이런 제안을 하시는 겁니까? 윤하림 중령의 질문이 날카로웠어요. 당연한 의문이었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였어요. 사실 명확한 답을 찾기 어려웠거든요. 우리는 당신들을 돕고 싶습니다. 제 목소리가 진심을 담고 있었어요. 조건은 단 하나, 시간을 아껴주세요. 또다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소냐의 손을 꽉 잡았어요. 긴장으로 제 손바닥이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구체적인 협조 방안이 있으신가요? 윤하림 중령의 목소리에 희망의 기미가 보였어요. 스페인 공군을 통해 카타르와 연락하겠습니다. 기차 커가와 금유 지원을 요청할 예정이에요. 소요 시간은 최대 12시간입니다. 실제로는 확신할 수 없었지만 희망적인 전망을 말씀드렸어요. 통화기 너머에서 다른 사람들과 대화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윤하림 중령이 동료들과 상의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호프먼 엔지니어님. 다시 그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만약 이것이 실현된다면 한국은 잊지 않겠습니다. 그 말에 제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절박함 속에서도 품위를 잃지 않으려는 그의 모습이 느껴졌거든요. 중령님, 지금부터는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도 즉시 준비하겠습니다. 통화가 끝나고 저는 의자에 깊숙이 몸을 맡겼어요. 이제 정말 시작이었습니다. 카타르 공군이 협조해준다는 보장도 없었고 모든 것이 불확실했어요. 하지만 윤하림 중령의 마지막 말이 제 귓가에 맴돌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잊지 않겠다는 그 약속 말이에요. 소냐가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이제 카타르에 연락해야죠.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일어났어요. 12시간, 이 시간 안에 기적을 만들어내야 했습니다. 그날 오후 6시, 저와 소냐는 카타르 공군 본부에 긴급 연락을 넣었습니다. 도하 시간으로는 밤 9시였지만 카타르 공군 작전참모 알마이너스 만수리 대령이 직접 전화를 받았어요. 소냐가 상황을 설명하는 동안 저는 손에 땀을 쥐고 있었습니다. 30분 후 알마이너스 만수리 대령에게서 답변이 왔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놀랍도록 따뜻했어요. 호프먼 엔지니어님, 우리는 한국팀을 전폭 지원하겠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펜을 떨어뜨렸어요. 예상보다 훨씬 빠른 답변이었거든요. 도하 공군기지 활주로 이번 호를 전용으로 개방합니다. 연료 공급은 물론 정비 지원까지 가능해요. 정말입니까?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믿기지 않는 소식이었어요. 한국팀이 필요로 하는 JP-8 연료 28,000리터를 즉시 준비하겠습니다. 추가로 비행 전 점검을 위한 정비팀도 대기시켜두죠. 통화를 마치고 나서 저는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이렇게 쉽게 해결될 일인가 싶었거든요. 하지만 놀라움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저녁 8시 두 번째 전화가 왔어요. 발신자는 이집트 공군 국제협력과 파리드 대령이었습니다. NATO 브뤼셀에서 연락받고 즉시 전화드립니다. 그의 영어 발음에는 아랍어 억양이 섞여 있었어요. 카이로 공군기지도 한국팀 지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만약 추가 기착이 필요하다면 언제든 환영이에요. 저는 또 한 번 놀랐습니다. 저희가 이집트에 연락한 적이 없었거든요. 어떻게 상황을 알고 계시죠? 카타르 공군에서 알려줬습니다. 중동 공군 협의체에서 정보를 공유했어요. 파리드 대령이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우리에게는 추가 정비 장비 12세트가 있습니다. 엔진 점검용 진단 장비까지 말이에요. 필요하시면 즉시 도하로 수송하겠습니다. 제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한 나라가 움직이니까 다른 나라들도 연달아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경시설도 즉시 해제하겠습니다. 수경시설이요? 한국 팀원들이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이에요. 조종사들의 컨디션 관리가 중요하잖아요. 저는 감탄할 수밖에 없었어요.
제가 생각하지 못한 부분까지 세심하게 배려하고 있었거든요. 저녁 9시 소냐가 제 사무실로 뛰어왔습니다. 그녀의 얼굴이 흥분으로 빨갛게 달아올라 있었어요. 리암, 이거 봐요. 그녀가 태블릿을 저에게 내밀었습니다. 화면에는 두바이 항공쇼 공식 홈페이지가 떠 있었어요. 한국팀 참가 확정 소식이 메인 화면에 올라왔어요. 티켓 예매가 폭주하고 있다고 해요. 저는 스크롤을 내려가며 댓글들을 읽어봤습니다. 세계 각국 항공 팬들의 응원 메시지가 쏟아지고 있었어요. 대단해요, 리암. 하나가 움직이면 둘, 셋이 움직입니다. 소냐의 목소리에 감동이 실려 있었어요. 신뢰의 물결이란 게 그래요. 그 순간 저는 뭔가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연료 지원 정도로 생각했었어요. 하지만 이것은 그보다 훨씬 큰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밤 10시, 제 휴대폰이 다시 울렸어요. 이번에는 윤하림 중령이었습니다. 호프먼 엔지니어님, 지금 최종 점검을 마쳤습니다. 블랙 이글스 팀이 내일 새벽 출발할 예정입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활력이 넘쳤어요. 카타르와 이집트의 지원 제안을 모두 감사히 받겠습니다. 도하에서 정비 점검을 받고 두바이로 향할 예정이에요. 한국팀의 성공적인 여정을 기원합니다. 엔지니어님. 윤하림 중령의 목소리가 잠시 멈췄어요. 이런 도움은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통화를 마치고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브뤼셀의 오후 하늘이 유난히 맑았어요. 하지만 제 마음은 그 하늘보다도 더 밝았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기술적인 문제 해결 정도로 시작했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뭔가 더 큰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이 모든 국제협력의 시발점이 되었다는 사실이 무겁게 다가왔거든요. 저는 책상 위의 시계를 바라봤습니다. 밤 11시를 가리키고 있었어요. 몇 시간 후면 한국팀이 출발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리고 내일이면 두바이 상공의 태극기가 펄럭일 것이에요. 기적은 이미 시작되고 있었어요. 다음 날 오후 2시 30분, 브뤼셀 NATO 본부 작전실에서 저는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대형 스크린 앞에서 소냐와 함께 카타르 도하 공군 기지의 실시간 중계 영상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화면 속에서는 8개의 작은 점이 완벽한 비자 편대를 이루며 접근하고 있었습니다. 한국 공군 블랙 이글스였죠. 코리안 이글 편대, 도하 타워입니다. 활주로 02-7 좌측으로 착륙 허가합니다. 스피커에서 카타르 관제탑의 음성이 들려왔어요. 저는 화면을 뚫어져라 바라봤습니다. 영상 속에서 검은 점들이 점점 커지기 시작했어요. T-50 골든 이글의 모습이 선명해지면서 태극 마크가 사막의 햇빛에 반짝였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편대네요. 소냐가 탄성을 질렀습니다. 저도 같은 감정이었어요. 8대의 항공기가 마치 하나의 거대한 새처럼 움직이고 있었거든요. 화면 속에서 편대장기가 활주로에 가장 먼저 접근했습니다. 착륙 속도는 시속 240km였어요. 바퀴가 활주로에 닿는 순간 흰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착륙 간격 1.2m, 편대 오차 0.01초. 카타르 관제탑에서 숫자들이 발표되었어요. 저는 깜짝 놀라 의자에서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장거리 비행 후에도 이런 정확도를 유지한다는 것이 믿기 어려웠거든요. 두 번째, 세 번째 항공기가 연달아 착륙했습니다. 화면을 통해서도 각각의 착륙이 완벽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마치 보이지 않는 실로 연결된 것처럼 정확한 간격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영상 곳곳에서 카타르 공군 정비팀들이 활주로 옆에서 대기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금유 차량들도 일렬로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시계처럼 정확하게 돌아가고 있었어요. 네 번째부터 8번째까지 모든 항공기가 완벽하게 착륙했습니다. 마지막 항공기가 활주로에 닿자 화면 속 카타르 공군 장병들이 박수를 치는 모습이 보였어요. 이런 비행은 계산이 아니라 믿음으로만 가능합니다. 제 혼잣말이 작전실에 울렸습니다. 화면 속에서 편대가 택싱을 시작했습니다. 8대의 항공기가 일렬로 늘어서서 천천히 주기장으로 향했어요. 주기장에는 금유 장비와 정비 도구들이 가지런히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항공기 문이 열리자 조종사들이 하나씩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카메라 줌이 당겨지면서 그들의 얼굴이 선명하게 보였어요. 장시간 비행의 피로가 역력했지만 성취감이 넘쳤습니다. 윤하림 중령이 가장 먼저 R-수리 대령과 악수를 나누는 모습이 화면에 잡혔습니다.
소리는 들리지 않았지만 두 사람의 표정에서 감사와 환영의 마음이 전해졌어요. 저는 그 광경을 지켜보며 뭉클함을 느꼈어요. 이틀 전 제가 보낸 전화 한 통이 이런 결과를 만들어냈다니 믿기지 않았거든요. 이집트에서 온 정비 장비들도 이미 도착해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12세트의 진단 장비가 각 항공기 옆에 배치되어 있었어요. 정비사들이 바쁘게 점검을 시작했습니다. 연료 보급 시작합니다. 스피커에서 카타르 지상관제소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금유 차량들이 일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소냐가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드디어 해냈어요, 리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진짜 무대는 두바이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하지만 속마음으로는 이미 성공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화면 속에서 펼쳐지는 이 모든 협력이 만들어낸 기적이었거든요. 저는 작전실 벽에 걸린 세계시계를 봤어요. 브뤼셀 시간 오후 3시, 도하 시간 오후 5시였습니다. 1시간 후면 한국팀은 다시 출발할 예정이었어요. 이번에는 목적지가 두바이였죠. 화면 속에서 카타르의 오후 사막바람이 활주로를 스쳐 지나가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 바람 속에서 태극기가 당당하게 펄럭이고 있었어요. 정말 대단합니다. 작전실에 있던 다른 NATO 직원이 감탄하며 말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기술적 문제로 시작했던 일이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국제협력의 아름다운 사례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몇 시간 후면 전 세계가 이 순간을 기억하게 될 거예요. 그날 오후 4시 두바이 국제공항에서 한국팀이 이륙한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브뤼셀 NATO 본부 작전실에서 저는 또다시 실시간 중계를 지켜보고 있었어요. 이번에는 두바이 항공쇼 현장이었습니다. 소냐가 제 옆에서 긴장한 표정으로 화면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레이디즈 언드 젠털르민, 리퍼블럭 어브 코리어 에어포스 블랙 이걸즈. 항공쇼 아나운서의 목소리가 스피커에서 울려 퍼졌습니다. 관중석에서 환호성이 터져나왔어요. 화면 속에서 8대의 T-50이 완벽한 다이아몬드 편대를 이루며 두바이 상공에 나타났습니다. 오후 햇살을 받은 기체들이 은빛으로 반짝이고 있었어요. 첫 번째 기동이 시작되었습니다. 편대가 수직 상승하며 하늘 높이 치솟았어요. 그리고 정점에서 완벽한 꽃잎 모양으로 분산되었습니다. 믿을 수 없어요. 소냐가 감탄사를 내뱉었습니다. 저도 같은 마음이었어요. 장거리 비행의 피로도 잊은 듯 완벽한 기량을 보여주고 있었거든요. 두 번째 기동에서는 색연기가 등장했습니다. 빨강, 파랑, 노랑 연기가 하늘에 태극 무늬를 그려냈어요. 관중석에서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관중수 12만 명 돌파했습니다. 화면 하단에 실시간 집계 숫자가 표시되었어요. 온라인 시청자도 300만 명을 넘어서고 있었습니다. 세 번째 기동은 정말 압권이었습니다. 8대가 동시에 루프를 그리며 하나의 거대한 원을 만들어냈어요. 각 항공기 간 거리가 1.5m도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퍼펙트! 작전실에 있던 다른 직원이 저도 모르게 소리쳤어요. 마지막 기동에서 한국팀은 정말 특별한 장면을 연출했습니다. 8대가 일렬로 늘어서서 태극기 모양의 연기를 그려내며 관중석 위를 저공 비행했어요. 공연이 끝나자 관중들이 일제히 일어나 박수를 쳤습니다. 스탠딩 오베이션이었어요. 화면을 통해서도 그 열기가 고스란히 전해졌습니다. 우리가 보여준 건 고개가 아니라 신뢰였죠. 제 혼잣말이 작전실에 울렸습니다. 공연이 끝나고 30분도 되지 않아 제 휴대폰이 울렸어요. 윤하림 중령이었습니다. 호프먼 엔지니어님. 그의 목소리에는 흥분과 감동이 뒤섞여 있었어요. 지금 상황이 믿기지 않습니다. 공연장에서 나오자마자 상담 요청이 쏟아지고 있어요. 어떤 곳에서요? UAE 국방부에서 먼저 달려왔고요. 사우디 공군 대표단도 기다리고 있어요. 이집트, 카타르는 물론이고. 윤하림 중령이 잠시 숨을 고르더니 계속 말했습니다. 독일 항공우주산업체 대표도 와 있어요. KF-21 공동개발 참여를 제안하겠다고 합니다. 제가 독일 출신이라는 걸 알고 특별히 언급해준 것 같았어요. 총 상담 요청 금액이 얼마나 되나요? 지금까지 받은 제안만 계산해도 18조 원을 넘어섰어요. 저는 깜짝 놀라 의자에서 일어났습니다. 소냐도 제 표정을 보고 눈을 크게 떴어요. 가장 놀라운 것은 기술 이전 요청이 많다는 점입니다. 윤하림 중령의 설명이 이어졌어요.
단순 무기 구매가 아니라 조종사 훈련, 정비 기술, 항공 시스템 공동 개발까지 다양해요. 통화를 마치고 저는 소냐와 마주봤습니다. 우리 둘 다 말을 잃었어요. 화면에서는 여전히 두바이 항공쇼 현장의 열기가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한국 조종사들이 관중들과 사진을 찍고 있는 모습이 보였어요. 리암, 우리가 정말 대단한 일을 해냈네요. 소냐의 목소리에 감동이 실려 있었어요. 처음에는 그냥 연료 문제 해결 정도로 생각했는데 저도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나흘 전 일본의 거부로 시작된 위기가 이런 놀라운 결과를 만들어냈다니 믿기 어려웠어요. 저녁 7시 CNN 속보가 떴습니다. 한국 공군, 두바이서 역사적 성공. 중동-아시아 항공 협력 3장 열어라는 제목이었어요. 기사는 지난 나흘간의 과정을 상세히 다뤘습니다. 일본의 거부부터 NATO의 중재, 카타르와 이집트의 지원, 그리고 오늘의 성공까지 모든 이야기가 담겨 있었어요.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브뤼셀의 석양이 아름다웠어요. 하지만 제 마음은 그보다도 더 따뜻했습니다. 작은 전화 한 통이 세상을 이렇게 바꿀 수 있다는 걸 직접 경험했으니까요. 사흘 후 월요일 오전, 브뤼셀 NATO 본부는 평소와 다른 활기에 넘쳐 있었습니다. 제 책상 위에는 세계 각국 언론 보도자료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어요. 모든 헤드라인이 같은 이야기를 다루고 있었습니다. 한국 공군의 기적적 여정과 국제협력의 새로운 모델에 관한 것이었죠. 리암, 이거 정말 대단해요. 소냐가 흥분된 목소리로 다가왔어요. 그녀 손에는 BBC 월드뉴스 프린트가 들려 있었습니다. 일본의 외교적 실책이 오히려 아시아-중동 협력의 새 장을 열었다고 평가하고 있어요. 저는 그 기사를 읽어봤습니다. 흥미로운 분석이었어요. 일본의 거부가 결과적으로 더 넓은 국제연대를 만들어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 기사는 더 직설적이었어요. 동맹의 의무를 저버린 일본, 신뢰로 응답한 NATO와 중동연합이라는 제목으로 이번 사건을 동맹관계의 교훈으로 분석하고 있었습니다. 제 컴퓨터에 새 메일이 도착했어요. NATO 사무총장 직속 분석팀에서 온 것이었습니다. 제목은 트러스트 인덱스 리포트 마이너스 코리어 에어 쇼케이스였어요. 파일을 열어보니 놀라운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NATO 내부 분석 결과 이번 사건의 신뢰 지수는 0.91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NATO 역사상 최초 기록이에요. 소냐가 제 어깨 너머로 화면을 들여다보며 말했어요. 신뢰지수 0.9이라는 것은 거의 완벽한 국제 협력이 이루어졌다는 의미였습니다. 일반적으로 0.7만 넘어도 성공적인 사례로 평가받는데 0.92는 정말 예외적인 수치였어요. 보고서는 이번 사건의 성공 요인을 3가지로 분석하고 있었습니다. 첫째, 기술적 정확성에 기반한 판단. 둘째, 위험을 감수한 선제적 행동. 셋째, 신뢰를 바탕으로 한 연쇄적 협력이었어요.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윤하림 중령이었어요. 호프먼 엔지니어님, 한국에서 소식 들으셨나요? 어떤 소식인가요? 대통령께서 직접 NATO 사무총장에게 감사 서신을 보냈습니다. 특히 엔지니어님의 역할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셨어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거든요. 그리고 독일 정부에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윤하림 중령의 목소리가 계속되었어요. KF-21과 유로파이터 공동 개발 프로젝트 논의를 시작하자고 제안했다고 해요. 저는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제가 독일 출신이라는 점이 이런 식으로 연결될 줄은 몰랐어요. 엔지니어님 덕분에 정말 많은 것이 바뀌었습니다. 통화를 마치고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브뤼셀의 오후 하늘이 유난히 맑았습니다. 소냐가 다른 신문을 가져왔어요. 프랑스 르몽드에서 사설을 썼어요. 기술이 아닌 용기가 세상을 바꾼다라는 제목이에요. 그 사설을 읽으면서 저는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기자는 이번 사건을 통해 진정한 리더십이 무엇인지 되돌아봤다고 썼어요. 큰 조직이나 화려한 계획이 아니라 한 개인의 작은 용기가 세상을 움직일 수 있다는 교훈이었습니다. 오후 5시 NATO 사무총장실에서 연락이 왔어요. 이번 사건을 NATO 협력 모범 사례집에 수록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제 이름도 공식 기록에 남게 될 예정이었어요. 저는 책상에 앉아 지난 일주일을 되돌아봤습니다. 일본의 거부 소식을 처음 봤던 그 월요일 오후가 마치 한 달 전 일처럼 느껴졌어요.
처음에는 정말 단순했습니다. 연료 계산이 맞지 않는다는 기술적 판단. 그리고 누군가 도와야 한다는 마음. 그게 전부였어요. 하지만 그 작은 시작이 이런 거대한 변화를 만들어냈습니다. 한국과 중동 국가들 간의 새로운 협력, NATO의 역할에 대한 재평가, 그리고 무엇보다 신뢰의 힘에 대한 전 세계적 인식 변화였어요. 세상을 움직이는 건 기술이 아니라 먼저 손을 내미는 용기였다. 제 혼잣말이 조용한 사무실에 울렸습니다. 소냐가 커피 2잔을 들고 돌아왔어요. 리암, 정말 자랑스러워요. 저희가 한 건 전화 한 통뿐이에요. 그 전화 한 통이 모든 걸 바꿨잖아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커피를 마셨습니다. 따뜻하고 달콤했어요. 창밖으로 브뤼셀의 저녁 하늘이 보였습니다. 멀리 공항 방향에서 항공기 등이 깜빡이고 있었어요. 어딘가로 향하는 비행기들이겠죠. 그 중에는 새로운 협력을 위해 떠나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신뢰를 바탕으로 한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가는 사람들 말입니다. 저는 미소 지으며 내일의 일정을 확인했습니다. 새로운 하루, 새로운 가능성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여러분의 가슴을 뜨겁게 만들 이야기로 다음에도 꼭 찾아뵙겠습니다. 감동 추파였습니다.